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남과 북은 한국전쟁 6.25 이후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남쪽의 이승만, 북쪽의 김일성 독재정권 강화를 위한 명분에 이용되죠. 남쪽에서는 너 빨갱이지, 북쪽에서는 너 미제 스파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신의 라이벌들을 제거해 간 거죠.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4.19 혁명 이후에 남과 북 사이에 특히 남쪽에서는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이 주장되는 등 민간에서 많은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앞서갔고요. 혁신계 세력과. 하지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은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반공 정책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에서의 평화통일 운동을 탄압하죠.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대북 강경정책 이 계속되자 북한도 이에 맞서 군사적인 도발을 단행합니다. 물론 1968년이라고 하는 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 중인 상황이라 모든 관심을 베트남으로 쏟고 싶었고,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부분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사회주의 동맹국으로서 후방에서 타격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남쪽에 대한 도발을 더욱더 강화하는 국제적인 정세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1968년 1.21 사태 1월 21일 30명이 넘는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사살됐으나 그때 잡혔던 그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 실미도 사건이 바로 이 1.22 사태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남쪽에서 특수부대 만들어서 북한으로 파견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울진 삼척 지구에 대규모의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북한이 단행을 하고요. 그해 68년에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미국의 해군 정보 수집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푸에블호라고 하는 배가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게 납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북한 영해로 명백하게 침범한 거기 때문에 미 해군이 잘못한 건 맞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특수부대 난파 등의 도발이 계속되어서 남북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인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반공에서
평화 공존으로 간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밀사를 몰래 파견해서 만나죠. 그래서 남쪽의 이제 이후라 이렇게 북쪽에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고위층이 남쪽에 몰래 내려와서 당국자들끼리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더니 깜짝 발표를 하죠.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 성명. 그래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걸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제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서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우와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곧 통일, 그것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남쪽에서는 인구 비례 총선거, 북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통일안을 제시하고 북쪽에서는 서로 체제가 다르니 연방제로 통일합시다 라고 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내놓으면서 서로 성과 없이 대립만 하게 됩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거죠. 오히려 북쪽에서는 남북 공동성명으로 자신들 인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올려놓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 주석에 의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요. 남쪽에서는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박정희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통일을 이용한 거죠.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남쪽에서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제 뭐 홍수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북한에서 동무들 힘들디 우리가 도와주겠어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남쪽에서 도와줘 라고 이걸 받아버립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남쪽으로 수해 물자를 원조해주는 사건이 생기죠. 가난한 동생이 부자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형이 그래 도와줘 라고 해버린 거죠. 남쪽에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수해 피해에 대해서 지원 물자를 준 거죠. 수해 피해 원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과 북 사이에 훈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도 이루어지고요. 예술 공연단이 서로 교환해서 방문도 하고 막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일회성 행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항쟁과 그리고 이제 90년 소련 해체, 냉전 해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간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대학생 임수경, 문익환 목사 이렇게 뭐 방북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 속에서 민간에서 통일운동이 많이 일어나자 노태우 정부는 오히려 남북 대화를 추진하며 정부가 이 통일운동의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민간의 통일운동은 오히려 탄압하죠. 대신에 정부가 적극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원래 정식 명칭은 굉장히 길어요. 뭐 빈칸을 좀 찾아서 써볼까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우리 이제 화해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교류 협력하자라는 거죠.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북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그 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몰래 서로 방문하면서 비밀리에 합의하고 발표한 거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최초로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합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 노태우 정부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쪽 파트너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는 거죠.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합의까지 다 돼 있었는데 무산돼 버립니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조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남쪽에서는 정치인들 사이에 설왕설래 논쟁이 벌어지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됐든 가서 조문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수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선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북한에서는 이거 남쪽은 우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구만. 초상 났는데 거기에 대고 이런 짓거리를 해? 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죠. 그럼 남북관계가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른바 햇볕 정책이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은 내세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고 정주행 회장이 원래 북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 1,001마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게 1998년의 일이죠. IMF 직후에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정주영 씨는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 활동에 물꼬를 트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이걸 지켜봤습니다. 당시 미래학자이자 문명 비평가로 유명한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가리켜서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다라고 극찬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막 이렇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면 정주영 씨는 일부러 자신의 그 아산 농장에 있는 그 소들 중에서 그 임신한 소들을 일부러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가서 새끼 낳으라고. 북한에 대한 그 북한을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이 최대한 드러난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트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트럭들은 북한에 두고 오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북한을 신경 쓰는 모습, 북한으로서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현대에게 특혜를 주죠. 현대그룹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리죠.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거죠. 북한의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통일을 하자, 경제 협력을 하자, 이런 것들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서신 교류와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도 지속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의선 연결에 합의를 하게 되죠.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뒤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죠. 2000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죠. 그리고 2007년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월 4일 14선언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죠. 서쪽에 이렇게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서 그 꽃게잡이 때 서쪽 북방 NLL선 근처에 공동 의장을 만들어서 교류한다거나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되죠. 이러면서 이제 남북관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고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갑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햇볕 정책이 아니라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좀 강경 정책을 펼치는 보수 정권이 연이어 들어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요. 대북 강경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남북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도 중단돼 버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되고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개성공단도 중단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화해를 모색하죠.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그래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남북 대화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남북을 중재자로 해서 개최가 되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를 했고요.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는 가운데서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남쪽 정부가 강하게 푸시를 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그 통일 노력 그리고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공동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이나